이에요. 남편과 백년해로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네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 몇 년 하다가 여타 다른 부부들처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하고는 별반 차이 없는 벌이에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까지 맞벌이 부부로 일했고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전업주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동갑이다 보니 가끔씩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을 볼 때가 많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그 어른스럽지 못한 본성을 찍어누를 생각도 없었고 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에서 항상 맞춰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지낸 지도 오래고 결혼 생활 한 지도 7년 차니 도합 10년을 넘게 함께 해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팔랑귀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주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 스타일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한때는 등산이 유행했다가 또 자전거 타는 게 유행했다가 그리고 한때는 또 캠핑이 유행하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데 저희라고 안 할 수 있나요? 매일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남편도 회사 나가서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일단 남들 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관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베란다 구석에 박아둔 캠핑용 장비라든지 텐트며 자전거 그 유행하는 취미 생활을 위해 구입은 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말고도 그런 집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수셔박아만 두고 건드릴 생각이 없으면 중고장터에라도 팔아보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꼭 언젠가 쓰겠다, 언젠가 가겠다고 말만 해놓고는 손도 대지 않아 먼지만 수북합니다. 그래도 저런 것들은 참 양반이지요. 캠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데 쓰는 돈들은 저도 아깝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 장비 다 사놓고 단 한 번만 쓰고 두 번 다시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 가끔씩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꽂혀서 어깃장을 부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거고 그랬다면 저도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지만 어디서 뭐 하나를 보고 나서 아주 눈이 뒤집혀서 자기도 해야겠다 우겨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달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렇게 유행하는 거에 눈이 돌아가서 속썩인 적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양가에서 돈을 비슷하게 지원받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외동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양가에서 받은 지원만으로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혼수나 기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고스란히 남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출을 끼더라도 우리 돈까지 합해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가 신혼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그냥 적당한 곳 구해서 살자고, 그리고 회사 사직서 내고 우리 여태 모아놓은 돈으로 6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오자고요. 그때쯤 배낭여행이 유행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여행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 나중에 꼭 가보자 하는 정도였지. 당장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배낭여행을 가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녀오면 누가 우리 취직은 공짜로 시켜준대냐. 배낭여행도 좋지만 조금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남편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말한다고 바로 들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배낭여행 가자는 소리 더 이상 안 나오게 될 때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배낭여행을 다녀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에서는 우리를 다르게 볼 거다.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취직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 둘이서 그 비용이 아무리 아꼈어도 5천만 원은 좋게 들지 않겠냐 했더니 너는 배낭여행이 무슨 호화 세계일주 생각하는 거냐고 하면서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 게 배낭여행의 진짜 묘미가 아니겠냐고. 그러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추억도 많이 쌓지 않겠냐고 어깃장을 부리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제가 미쳤나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배낭여행을 하게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 뒤로도 계속 배낭여행의 배짜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때 파혼 이야기까지도 꺼냈어요.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나요.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견문을 넓히고자 함인데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남편 좀 말려달라고 울면서 부탁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한 건지 차라리 그때 파혼을 했으면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사놓고 손 한 번 안 대는 캠핑 장비 같은 여가용품은 정말 양반입니다. 돈만 날리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보면 속이 상하긴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의도 자체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혼 초 때 일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남편이 아침에 깨어났더니 출근 준비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다시 자고 있더라고요. 출근 안 할 거냐고 등 떠밀며 깨웠더니 휴가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냈다고 하길래 월차라도 쓴 건 줄 알고 뭐 어디 몸이 안 좋냐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월차를 낸 게 아니고 자기 정기휴가를 써버렸다고 하네요. 하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써버린 거죠. 여름에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건 어쩌고 제정신이냐고 빨리 회사 출근해서 휴가 낸 거 취소하라고 아주 난리버거지를 쳤어요. 남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고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일은 회사에 가서 휴가 취소하고 오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맙소사. 아직 결혼 안 한 지 친구들 불러다가 집을 아주 난장판에 만들어놨더군요. 신혼집 리모델링 할 때 꽤 큰 돈 들여서 만든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옷방으로 쓰던 방을 개조해서 뭐 집안에다가 무슨 바를 만든 데나 어쩐 데나 하면서 지들끼리 아주 신이 나서 두드려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냐고 옷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어디서 구했는지 가져다 놓고는 이제 주말마다 술은 우리 집에 와서 마셔야겠다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 보니까 주류백화점 쇼핑백이 보여서 열어보니 양주를 종류별로 한 20병 정도를 사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하니까 칵테일을 만들려면 술이 여러 종류가 필요해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다가 양주 산다고 100만 원을 넘게 쓴 영수증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빽 지르고 남편 친구들부터 다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실실대면서 있던 남편 친구들도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보니 이내에 겁을 먹고 눈치를 보면서 슬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술들 환불해오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내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 술들이 아직 집에 있으면 보는 앞에서 술병 하나하나씩 다 깨부숴버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해놓은 꼴을 보고도 적반하장으로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취미생활을 못하게 했느냐고.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맨날 소주만 마시던 양반이 언제부터 양주에 취미가 붙었냐고 하니 이제는 자기도 어른이니까 맨날 소주만 마실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이것 좀 보라고 말하며 인터넷으로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동영상은 여자인 제가 딱 보기에도 남자가 눈 돌아갈 만한 취미생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영상 채널이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 포인트 조명을 넣어서 정말 멋들어지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양주를 한 잔씩 종류별로 리뷰해주거나 칵테일을 종류별로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채널이었어요. 그 채널이 잘못한 게 아니죠. 또 어쩌다 저런 거 몇 개 보고서는 눈이 획 돌아가서 자기도 저걸 집에다가 똑같이 만들겠다고 내게 상의도 없이 휴가까지 내고 집안 살림까지 때려 부숴가며 저 몰래 이렇게 하는 남편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양주 마시는 게 자기 취미였다고 팔자에도 없는 취미 생활을 또 시작한 거죠. 아무튼 안 된다고 이런 거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다가 술집을 차리려고 하냐 했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제가 주말에 브런치 먹자고 와플 기계랑 커피 머신 산 거랑 뭐가 다르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똑같은 건 또 뭐냐고 제발 좀 제정신 차리라고. 와플이나 커피는 우리가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인데 집에 친구들 불러서 놀 생각에 집에다가 바를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따지니 저도 같이 양주를 마시면 공동을 위한 지출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길래 너는 내가 술을 언제 마셨다고 양주 마시는 게 공동의 취미가 될 수 있겠냐고 하니 거품을 물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아무튼 좋은 말로 할 때 친구들 다시 불러서 붙박이장도 다시 설치해놓고 집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 다 치워놓고 이 값비싼 양주들도 다 환불해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휴가 다 써버린 걸 취소도 못해서 그렇게 그해 여름에는 어디 여행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때 그렇게 한번 크게 내지른 덕분인지 그 뒤에는 저런 허튼 짓은 따로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양주는 환불했는데 한 병은 꼭 자기가 마셔보고 싶었던 술이라면서 끝까지 환불을 안 했어요. 그러고선 한 잔 마시고 취향이 안 맞았는지 아직도 저희 집 장식장 구석에서 한 잔 먹은 그대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입에도 맞지 않는 양주 가지고 집에 바를 만드네 어쩌네 해놓고서는 술은 역시 소주라면서 그 뒤로 양주를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겠다 하면서 자전거며 장비들 사는데 큰돈 들이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자전거 타는 게 건강을 위해라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허락해줬어요. 정확하게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저희 가계부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남편도 건강한 취미생활 즐길 수 있게 저도 물심양면 지원해줬습니다. 100만 원 넘게 들여 자전거 사조건만 다리 아파서 일에 지장 준다고 몇 번 타다 말았고 또 캠핑 장비도 비슷한 돈 들여서 구매했건만 제가 야외에서 저한테 벌레가 달려들어서 무서워했는데 제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캠핑은 땡기지가 않는다고 하고는 그 이후로 따로 캠핑을 간 적은 없었지만요. 남들 다 하는데 돈 아깝다고 못하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현모양처라고 자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 태어나면서부터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돌보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관리하고 가게 꾸리고 살림하고 그렇게 별 탈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책임감이 생긴 건지 어줍잖은 취미생활 이야기는 남들 다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네요. 주말 저녁에 술이 땡긴다는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안주거리 할 만한 것들을 시키고 남편은 소주, 저는 무알콜 맥주에서 아이와 함께 같이 웃고 떠들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탁 트인 캠핑장 아니어도 집안일, 가족일 회사 이야기나 시사 문제 같이 이것저것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 것만도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대화가 아이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가 다 크면 우리 서로 각자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동안 크게 싸우거나 다툰 일도 없고 분위기 좋게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각자 살자고 하는 말에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그 순간에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이가 다 크면 각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다 크면 자기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제가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제가 언제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한 적이 있냐 물어보니 예전에 캠핑장 갔다가 보니 벌레도 무서워하는 것 같고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한적한 시골 동네 보고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고 한 자기 말에 제가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데서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애가 다 크면 그때쯤에는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한적하게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면서 채소도 직접 기른 걸로 먹고 닭 몇 마리 키워다가 그날그날 신선한 계란도 먹고 그게 바로 신선 노름이 아니겠냐고 자기는 은퇴 후에는 꼭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골 가서 살자고 해도 제가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저랑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제 의사 따위는 물어보지 않고 벌써 노후에 애 독립시키고 자기는 저랑도 떨어져서 혼자서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속으로 저는 남편이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바가지 긁기는 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각자 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뭐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부터 애가 이제 겨우 4살인데 벌써부터 각자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다니 싶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서 맞벌이 그만두고 외벌이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안 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들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퍼뜩 들어서 아무리 애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지만 그게 지금 애 보는 앞에서 할 소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잠깐 충격 먹었다가 성질을 내고 있으니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걸 깨닫고는 제가 시골이 싫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해본 말이라면서 둘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피워가며 직접 음식 해먹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해본 소리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놈의 못된 팔랑귀가 화근이 된 거였어요.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그냥 의지만으로 텃밭 가꾸면서 지낸다고 사라지겠나요? 당장 혼자서는 가스불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람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살자니 정말 그게 지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우리 아들과 마누라 위해서 돈 갖다 바치면서 궁골셋인 열심히 살겠다고 제 가까이로 달라붙어서는 장난식으로 아양을 다 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혼자서 돈 벌고 있다고 유세를 부리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이제는 인내심의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사과한다고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 가서 다 늙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각자 살고 싶어질 거라고. 그게 무슨 엄청 재미있는 농담인 것 마냥 너스레를 떨면서 말하는데 아주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제 옆에서 아양 떨면서 헛소리하던 남편을 그 길로 냅다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나자빠진 남편은 쓰러진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사과하는데 왜 때리냐고 아주 성질을 내더라고요. 성질 부려서 뭐 어쩔 거냐고 지금 당신 뭐하러 나랑 같이 살고 있냐고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나랑 헤어지고 싶은가 본데 아이 때문에 애가 다 클 때까지 억지로 내 옆에 붙어서 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애 크고 나서 헤어질 거면 그냥 지금 헤어지자고요. 월급이라고 얼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고 유세 부리고 싶었나 본데 내가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고.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돌봐줄 테니 복직하고 싶으면 복직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해줬고 먼저 있던 직장에서도 저한테 가끔씩 연락이 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해줬습니다. 너 없다고 애랑 내가 굶어 죽을 줄 아냐고. 당장 결혼할 때 배낭여행 안 가고 좋은 집 구해서 집값 오른 것만 가지고도 10년은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재산분할 똑같이 반씩 나눠줄 테니까 애 다 클 때까지 오래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꺼낸 저의 말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저도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이 뭐 하나에 꽂힐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에 꽂히면 제가 뜯어말려서 제정신 차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소비하는 감정이 감당 못할 만큼 커져버렸어요. 아무리 TV에서 본 시골 생활이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배우자인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미 미래에 이혼해서 각자 살 계획까지 세웠는데 앞으로는 또 뭘 보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 눈치 보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단호하게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딱 잘라 말했네요. 부랴부랴 며칠 뒤에 시어머니도 제게 연락해서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철이 덜 들었다고 하기에 결코 저희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느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 말이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중유골이라고 자기 혼자 돈 버는데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온 거 아니겠냐고. 지금은 애 때문에 같이 살아주는 거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제 말에 틀린 말 하나 없는 거 아시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걱정에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시어머니 설득에도 그냥 이혼 진행했습니다. 반반 결혼하기는 했지만 지금 집은 남편 말대로 배낭여행 다녀왔으면 사지도 못할 집이었으니 법원에서 청구하는 만큼만 남편 몫으로 해주기로 하고 제가 갖기로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상주하시며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양육권 또한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 주어야 했고요. 남편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쓸데없는 거 전부 다 해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면 일찍부터 평생의 소원인 귀농을 준비해도 되겠네요. 무슨 일이 되었든 항상 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날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살이 된 여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유아교육과를 나와 26살부터 한 곳에서 쭉 일해오고 있고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딩크족이에요. 직업병의 일종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이를 좋아해서 유아교육과에 들어간 것도 맞고 일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딩크족도 아니었고요. 경력이 1년에서 2년 차츰 쌓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딩크족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을 보고 애들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저는 영어 공부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사표현도 겨우 하기 시작한 원생들의 스케줄이 거의 제가 대입을 준비할 때 하던 시간표와 맞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치원 끝나면 어디서 뭘 배우고 또 어디 가서 하나 더 배우고 그러는 와중에 저 아이가 진심으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벌이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경쟁이 심하면 더 심해졌지 편해지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 교육 환경을 뒷바라지를 해줄 여건도 안 될까 싶고 제 아이가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정해진 대로 공부만 했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앞으로 결혼하면 애 없이 살겠다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앞으로 결혼하면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는 또 비혼주의 율로족이거든요. 우리 노년의 손주 보는 즐거움이 없겠다고 아주 많이 실망하셨는데 그저 면목이 없을 뿐 부모님의 실망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실패 후 그 이후부터는 제가 딩크족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어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만 했다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이별을 했으니 말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 뿐이지 결혼은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여태 만나온 사람 중 오직 전 남편만이 제가 딩크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와 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제가 딩크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까지 결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계획이 없으니 결혼 후에도 부부라기보다는 연인 관계에 더 가까운 느낌도 들었고,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무서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가 싶게 그 현실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저한테는 신우였었죠. 저는 이 신우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자가 들어간다고 싫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 신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비호감 덩어리인 사람이었어요. 제 결혼을 축하하러 온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식장에서 같이 가족 사진 찍는 신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네 신우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요. 제 친구는 근처에 있는 조금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우와 제 친구가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 먹는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일도 지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 물려받으러 일 시작한 사장 아들을 꼬셔가지고 둘이 눈 맞아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서 온갖 뒷담화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도 중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무조건 친구 말만을 믿고 신우를 싫어할 수는 없었죠. 저도 저희 유치원 부원장님이 진짜 싫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도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그냥 싫어서 저렇게 씹어대나 보다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고,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이 된 사람인데 남의 말만 듣고 색안경을 끼고 신우를 평가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머리도 없고 게으른데 사장아들하고 결혼 후에는 그 백으로 승진까지 해서 아주 회사 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일 못하는 것도 사장이 다 알아서 그냥 이름뿐인 직급만 주고 회사에서는 간단한 사무 처리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 모임이나 그런 자리에서 신우를 마주했을 때 그냥 평범한 보통의 여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말하길 누나가 회사에서 일을 워낙 잘해서 누나를 눈여겨본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하고 이어졌고, 총알 승진해서 월급도 잘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능력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친구가 말한 신우와 남편이 평가하는 신우가 달라 제가 직접 겪어본 뒤에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말만 듣고 사람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의 본성을 알아차리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소식이 제 인생을 뒤집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저 축하할 일이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된 지 얼마 후 남편이 넌지시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가 유아교육과 출신이니까 누나가 애 낳으면 자기가 봐주면 되겠다나요. 그래서 내가 왜 신우 애를 봐주냐고 살짝 정색하듯이 대답했더니 누나는 회사에 가서 일해야 하지 않냐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인데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니네 누나 출근하는 시간에 일하고 있는 거 모르냐고 대답했어요. 제가 계속 정색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니까 남편은 그때가 돼서야 알고 있다고, 그냥 해본 소리라고 어물쩡 진짜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회피했습니다. 더 따져묻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냥 해본 소리라고 대화를 끝냈고,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가 싶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며칠이 지나도 더 이상 남편에게서는 신우아이가 태어나면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길래 그때쯤 저도 막연하게 진짜 그냥 꺼내본 말이었나 보다 하고 남편이 그런 질문을 제게 했다는 것조차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친구는 제게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너네 신우 애 키워주기로 했다며? 하고 다짜고짜 물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남편이 넌지시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거절했고,
신우한테는 관련해서 연락 한 통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는데 친구는 회사에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신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주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더군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온 남편에게 제가 싫다는 의사까지 확실하게 전달한 건데 중간에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신우가 회사에다가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퇴근하고 신우랑 같이 해서 만나자고요.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건지 신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빼고 남편만 몰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신우랑 통화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남편이 자기가 잘 말하겠다고 아무래도 누나가 빠지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걱정하는 직원들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걸 것이라며 지금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는 친정어머니인 시어머니도 계시고 신우한테 시댁도 있을 거 아니냐. 나 말고 그쪽에다 알아보라 해라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완전지 누나 편에 서서 엄마는 고생시키기 싫은 것 같고 누나네 시댁은 회사 일로 바쁜 사람들일 텐데 애를 어떻게 보겠냐고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에 친구랑 또 연락해보니 아주 콧방귀를 뀌면서 웃기지도 않는다고 너네 신우가 회사에서 뭔 일을 하길래 지가 없어지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소리를 하냐고 아주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방에 널리고 깔린 일반 중소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이 바쁠 것도 없는 회사인데 누가 없어서 안 돌아가고 그런 게 어딨냐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치를 떨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진짜 신우가 애를 저한테 맡긴다고 해도 거들떠도 볼 생각 없고 남편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했으니 그때 가서 한번 보자는 식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 신우가 다른 일로 저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저한테 비혼주의자의 욜로족인 오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제 오빠가 회사 일로 1년간 해외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결혼 같은 거 왜 하냐고 비혼주의인 거 티내고 다니다가 혼자서 평생 지낼 거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재원 자리에 당첨이 되고 만 것이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대우가 좋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으니 결국 자기가 가기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오빠는 가면서 저한테 자기 돌아올 때까지 자기 차 좀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어요. 비혼주의인 오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 거라며 그동안 모은 돈을 홀랑 털어서 작년에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샀거든요. 부모님께서 아주 정신 빠졌다고 소가리를 하셨지만 오빠는 그 차를 사고 너무 행복해했었어요. 아무튼 오빠가 해외에 나가면 그 차는 그냥 주차장에 처박아둬야 하는데 차 오래 안 타면 부식도 생기고 차가 틀어지고 먼지가 쌓이면 동네 애들 와서 장난치고 그런다고 제가 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내가 외제차 끌고 가면 위화감 조성되고 학부모들이 뒤에서 호박씨 깐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 차 부담돼서 싫고 보험료도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중고로 팔고 다녀와서 다시 사라고 했는데 요즘 차 출고되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길고 중고차로 팔아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고 보험료는 자기가 다 내줄 테니 출퇴근은 하던 대로 대중교통으로 하고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차 상하지 않게 가까운데 몇 번 끌고 다녀만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결국에는 제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혹시 기스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냥 주말에 마실러 갈 때나 쓰고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그 차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주말에 마실 갈 때도 자기가 운전해보면 안 되겠냐 하면서요. 더럽고 치사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저는 절대 남편한테 차를 운전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오빠한테 차를 넘겨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한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생전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신우가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는가 받아보니 대뜸 자기 임신한 거 알지 않냐면서 차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대중교통은 너무 불편해서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은 차 없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 남편이 끌고 다니고 남편이 일 때문에 갑자기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그 차를 자기가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못하게 한 차를 신우가 임신했다고 빌려줘야 되나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차가 필요하면 제 남편한테 교통비나 조금 주고 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빌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또 싫다네요. 차가 작아서 불편하다고요. 안 된다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하고 차는 못 빌려드리니 같은 이유로 연락하지 말아달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우가 이번엔 회사에서 외제차를 뽑았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자기 차라고 사진을 직원들한테 몇 번이나 보여줬다네요. 제 친구는 그게 저희 오빠 차인 걸 한눈에 알아보고 어이가 없어서 별 반응 안 해주고 저한테 바로 연락을 줬다고 하네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신우가 자기 SNS에다가 지 차라고 주차장에 세워놓은 오빠 차 옆에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마치 자기 차인 것 마냥 올려놨더라고요. 어이는 없지만 어차피 그 차는 절대 안 빌려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기분이나 내고 있어라 하고 말았는데 그 사진을 올리고 딱 2주 뒤에 저희 집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차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남편으로는 부족하니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식들 일에 끼어들어서 체면구기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딱히 별말은 안 하시고 한 번만 타겠다는데 빌려주라는 말만 하시고 길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면서 그냥 한 번만 빌려주라는 말만 하고 자기 가족들 총동원해서 차를 내놓으라 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신우는 옆에서 도도 한 척 입도 뻥긋 안 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시부모님 차도 있고 남편 차도 있는데 제 차도 아닌 제 오빠 차를 꼭 빌려 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참을 싸웠네요. 오빠가 외국 나가면서 저한테 맡기고 간 거지 제 차가 아니라고. 저도 흠집이라도 날까봐 조심조심해서 타는데 그 차를 누구를 어떻게 빌려주겠냐고. 친정부모님이 빌려달래도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그 차를 끌게 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주차장에 처박아 둘고 차 한 번 쓰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그리고 자기 장롱 면허도 아니고 운전 경력도 상당하다면서 흠집이 아니라 자기가 빌려갔다는 느낌도 안 나게 하겠다고. 그리고 쓰고 나서 제자리에 주차까지 그대로 해놓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차가 뭔데 필요하냐고요. 병원이 무슨 이역만리 외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병원 다니시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가려고 20분을 들여서 우리 집까지 와서 그 차를 빌려가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몸이 무거워 대중교통 타기 불편하다면서 우리 집까지 차 가지러 오는 시간은 안 불편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신우가 반박을 못하고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기세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시라고. 다시 말하지만 그 차는 오빠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빌려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그제서야 차를 빌려야 되는 진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자기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가 있는데 그 차를 끌고 다녀오고 싶다고 하네요. 진짜로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차라리 병원 가는 것 때문에 타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더 그럴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말은 동창회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나 이만큼 돈 많고 잘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창회 앞두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허세 잔뜩 부리고 싶어서 기어이 애가 저 무거운 몸뚱아리 이끌고 저희 집 주차장까지 와서 사진 찍어간 게 왜 그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신우를 거들면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만 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회사 후계자 만나 결혼까지 했고 거기에 애까지 가진 몸으로 대중교통 타고 가면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신우네 시댁이 그렇게 잘 나간다던데 남편 차 타고 다녀오시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남편 차는 회사 차이기도 하고 회사 차인 걸 떠나서 9인승짜리 승합차라서 싫다고 꼭 그 외제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형님 허세 때문에 받을 필요도 없는 스트레스 받아가며 있어야 하냐고 싫다고 하니 빌려만 준다면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애 봐달란 말 안 하겠다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속으로 눌러 참아왔던 분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터져나오더라고요. 당신애는 애초에 봐줄 생각도 없었다고. 오빠가 차 안 맡기고 갔으면 애초부터 나한테 애 키워달라고 부탁할 심산이었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 맡기면 제가 봐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미리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 지금 말 다 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누나한테 말이 좀 그렇다고 말 조심하라면서요. 그 불똥이 남편한테 튀어서 이번엔 남편한테 그 화를 쏟아냈어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자기가 해결 안 돼서 맡겨놨더니 아직도 똑같은 말 나오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가족끼린데 그 외제차 가지고 엄청 유세 부린다고. 너가 잘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우리 누나는 애 낳아주지 않냐며 오히려 저에게 억지를 부리더군요. 누나가 애 낳아주니까 자기 부모님도 우리한테 아이 가지라는 말 안 하시는 거라고. 누나가 이렇게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깟 차가 뭐라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따지길래 그대로 바로 남편 얼굴에 뺨싸다귀를 후려갈겼습니다.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러냐고. 그리고 결혼 전에 아예 안 갖겠다 미리 말하지 않았냐. 그거 알고도 결혼했으면서 그딴 말이 나오냐고요. 신우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혹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러지는 못했고 시어머니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다 꺼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 난리를 부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나요. 시어머니도 어른 앞에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안 낳는다고 할 때부터 아주 고집불통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이 해서 자기가 손주 보는 기쁨도 포기하고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도 이해심 많은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아주 이제 보니까 유아교육과 나왔다고 사람 깔보고 저를 신우에 키워주는데 쓸 심산으로 결혼을 허락해준 거 아니냐고. 당신들이야말로 사기꾼 아니냐고 같이 싸웠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도 안 낳는데 애도 안 키워준다니 그 집구석에서는 저도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저도 아무리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이런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정 떨어진 지도 오래고요.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에 돌변한 사람과는 아무리 정이 깊다고 한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해온 만큼 나눠서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집을 갖고 혼수까지 떠안고 가는 조건으로 그냥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 밤싸다기 한 대 날린 걸로 속이 후련해졌다 하면 제가 이 사연을 적지도 않았겠죠? 이 사연을 적기로 결심한 건 얼마 전에 신우와 같은 회사 다니던 친구한테서 신우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입니다. 신우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여태까지의 업보가 그대로 신우에게 돌아온 게 아닐까 싶네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신우가 그 외제차 없이 동창회에 다녀오면서 부터인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가짜 사진까지 찍어가며 자랑했던 그 차가 없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명품 가방이었나 봐요. 엄청 비싸기로 소문난 가방을 동창회에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깨알같이 동창회 사진인 것처럼 찍어 올린 사진이 누가 봐도 나 이런 비싼 가방도 있다고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이라는 게 전부 티가 나더라고요. 자기 사진을 찍은 건지 가방 사진을 찍은 건지 아무튼 신우가 그렇게 동창회를 다녀왔고
얼마 뒤에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하네요. 외제차로 허세를 못 부리게 된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가방을 샀겠어요. 회사 돈으로 몰래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동창회 끝나고 나서 바로 환불을 받아 돌려놓기는 했는데 세상에 안 들키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뻔뻔함이 주 무기인 신우한테 겸손함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알게 모르게 적이 많았나 본데 결국 신우가 회사 돈을 가지고 그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들켰나 봐요. 반품해놓고 돈도 그래도 채워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 신우가 그동안 회사 돈 가지고 자잘하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쓰던 걸 다 들켰나 봅니다. 회사 돈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서 비싼 점심 먹고 다닌 것부터 사무용품 산다고 해놓고 집에 필요한 걸 산다거나 하면서요. 그래서 신우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회사에선 사장님이 노발대발해서 사무실에 누가 있건 말건 간에 당장 이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한바탕 하셨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이 사장님 말리면서 신우 편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신우 시아버지가 너도 똑같은 한통속이라고 자기가 평생 키워온 회사 너네 같은 것들한테 맡기기 싫으니 그렇게 좋으면 둘이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다나 봐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신우 편을 든 게 아니고 물려받을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우는 회사도 잘리고 이혼까지 당해서 집에서 있다고 하네요. 양육비라도 뜯을 생각이었나 본데 남편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이혼 사유 또한 신우한테 있었으니 양육권자도 남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정말 친구랑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듣는데 흥미진진하고 속이 시원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2시간을 넘게 통화했어요. 사필기정과 인과응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있는 말이 아닐까요? 물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여 지금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어차피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 거 결혼까지 안 한다고 제 삶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본성을 드러내서 저를 우습게 하는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마음씨 곱게 먹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하마터면 평생종처럼 살 뻔한 저의 결혼 생활을 이혼까지 하게 만들어준 신우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될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며칠 사이에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에요. 남자친구와 저를 비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지금의 카페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카페 주인이 이민을 가게 되었다며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수입의 일부를 부모님께 빌렸던 사업자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고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에 가까운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이 만나던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엄청 손해라도 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솔직히 하나뿐인 아들을 지금 당장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2년이나 사귄 여자를 차버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제 나이를 언급하시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구해주는 거라며 저더러 운이 좋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서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딸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딸 가진 죄인이라고 했나요? 어차피 결혼하게 될 텐데 괜히 미운 털 박히게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이 참을 인자를 몇 번 그려가며 참으셨다고 제가 파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빠가 저에게 예전에 경매로 낙찰받으신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가치도 많이 올라서 그때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도움도 받았고 그 아파트가 부모님의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아파트를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그 아파트에 대해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자친구의 이모님은 계속해서 저희더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수리만삭해서 살면 새 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세로 싸게 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전세가 1억 3천이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5천을 해올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모아둔 돈도 5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천은 대출을 받기로 했고 예단을 생략하는 대신 혼수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애 생기면 가구고 뭐고 다 망가진다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좋은 거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좀 저렴하게 하고 가전은 정말 꼭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1,5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담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남자친구가 점심때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회사와 카페가 멀지 않아 그전에도 종종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만나곤 했었기에 별 생각 없이 나가니 주머니에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 꺼내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잔뜩 적혀있는 혼수 리스트였어요. 어찌나 자세한지 모델명과 색상 그리고 언제 나온 제품인지까지 다 적혀있더라고요. 게다가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는 2개씩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건 왜 2개씩이나 사야 하냐고 물으니 어머님께서 다시 생각해보니 예단을 아예 안 하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 가전제품 사는 김에 김치냉장고랑 식기세척기만 하나씩 더 사서 남자친구 본가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지금 이거 너무 예의 없는 행동 아니냐고 물으니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면 우리 둘이 살면서 같이 쓸 건데 기왕 살거 좋은 거 사는 게 왜 나쁘냐고 묻더라고요. 게다가 자기나 저나 이런 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일부러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시간 내서 좋은 걸로 골라주셨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고 물어요. 괜히 시자 붙는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나쁜 버릇이라며 고치래요.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 일으키지 말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종이 쪼가리를 받자마자 남자친구 눈앞에서 쩍쩍 찢어줬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금방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서 몇 마디 따지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차피 파혼한 거 가슴속에 담아두지는 않을 거지만요. 아무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걸 보니 이제는 가구며 가전이며 해가도 당연하게 여기실 것 같고 아내 가면 뒷말 들을 게 뻔한 상황이라 진심으로 아무것도 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혼수 리스트를 전달할 때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을지라도 제가 설명을 해줬으면 알아는 들어야 할 거 아닌가요? 최소한 어머니랑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는 소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뻔뻔했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랑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연애하는 동안 제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쇼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희 부모님께도 문제의 혼수 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결혼할 사이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능력되는 쪽에서 좀 더 하면 되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십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아빠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준 혼수 리스트라며 그 종이 쪼가리를 전달해드리자 뭐 이런 대먹지 못한 집안이 다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한숨을 내쉬더니 딱 봐도 결혼하면 고생할 게 보인다며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루를 꼬박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집도 반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혼수도 그냥 반반하자고요. 이때까지도 파혼보다는 서로 잘 조율해서 결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어도 일단 파혼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말이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미 식장이며 큼직한 것들은 계약도 해둔 상태였기에 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혼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1500 전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반하자고 하면 그냥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혼수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말 다 필요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도 대충 훑어봤다면서 어머니랑 이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냐며 다 필요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본가에도 에어컨이나 홈시어터,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거 없지 않냐고. 냉장고도 아직 일문형이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서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고 본론만 말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적어주신 물건들 내가 다 찾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이모님 전셋집이 22평인데 적어주신 가전가구는 다 최신식의 초대형이더라고. 알고 있냐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둘이 이제 시작하는 부부인데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왜 필요한 거며 빌라에 방이 2개인데 에어컨을 벽걸이 2개의 스탠드까지 3개씩 달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니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인간인가 싶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혼수 다 집어넣으려면 집이 30평대는 돼야 할 것 같으니 빌라든 아파트든 그 정도 평수로 대출 없이 집 한 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집을 살 수 있으면 진작에 사지 않았겠냐며 지금 장난하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으면 제가 아파트를 해갈 테니 오빠가 이 혼수 리스트대로 혼수를 채워오고 예단으로 집값의 10%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말했던 1500을 들먹이며 그 돈으로 이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말기도 못 알아먹고 헛소리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1500을 예산으로 잡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택도 없는 리스트를 주셔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이쪽으로 문외한이라 그렇다며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저도 이때쯤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가전은 다 삐까뻔쩍하게 신상으로 채우면서 가구도 싸구려로 하면 이상하니까 아예 가구까지 전부 싹 다 최고급으로 맞춰 오라고 했습니다. 혼수는 넉넉하게 5천이면 될 것 같다고 5천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럼 빌라에 전세 들어가려고 받으려 했던 대출 3천으로 혼수하면 되겠다고 답을 찾은 것 마냥 굴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설명하기도 지치고 피곤해서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대출은 혼자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더 많이 갚지 않겠냐고 그럽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쨌든 나도 갚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니까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쓰고 살 건데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헛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전부 적힌 대로 사오라더니 제가 집 해올 테니 혼수는 자기 보고 사오라니까 대출받아서 사자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이쯤 되니까 제 돈으로 혼수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돈 쓰자니 아깝다고 못 알아듣는 척 연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 감정적인 소모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그냥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이모님에게 넘어가 있었지만 그건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돈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신혼여행, 식장, 예물 등이 가계약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계약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남자친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깟 혼수 좀 해오랬다고 파혼 소리까지 하냐면서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깟 혼수냐고, 그럼 그깟 혼수 반반하자니까 싫어서 파혼 소리까지 나오게 한 오빠는 뭐 대단한 거 같냐고 싸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상태라 상의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이제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진짜로 어머니랑 상의를 한 건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도 아닌 어머님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화가 나서 잠은 안 자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새벽 2시에 전화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정말 어디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교육시켜야겠다며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는 제 일터이기 때문에 안 되니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그깟 카페가 중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안 할 결혼 마무리 짓는 것 때문에 제 사업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저를 만나실 거면 어디로 오시라고 아예 시간하고 장소를 제가 정해서 통보해드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불편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싫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뭐 어떻게 나오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 혼자 식장, 신혼여행 등 위약금 물고 예물 가계약도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 계좌로 환불받은 금액의 절반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더니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라고, 정말 파혼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때 카페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바쁘니까 봐야겠으면 내일 모레 어머님하고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 어머님까지 모시고 한 번에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기로 한 당일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자친구하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모님까지 다 같이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라리 한꺼번에 상대하고 깔끔하게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바로 본론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당신과 이모님이 하루 종일 발품 팔아가며 고른 거라고 이보다 괜찮은 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전이라는 게 한 번 사면 10년은 좋게 쓰고 기왕이면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좋은 거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애 낳고 나면 살림도 커지고 이사도 가야 할 테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고르신 거라고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혼수 리스트에 저희가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요. 지금 당장 집도 빌라에 전세고 거기에 빚까지 안고 시작하는 마당에 10년 후까지 내다보며 사치스럽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혼수에 이 정도 쓸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대출을 안 받고 집구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발품을 파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걸 고르신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고른 혼수 리스트가 마음에 안 드냐며 그럼 예단만 보내고 저희 살림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덧붙이시기를 당신은 예단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하는 게 저한테 좋을 거라 하시더군요. 처음에 서로 약속했던 대로 제가 알아서 혼수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자꾸 예단에 집착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쓰이시고 제가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신경이 안 쓰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5천, 저도 5천 내고 거기다 대출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왜 저에게 이런 초호화 혼수를 바라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요. 게다가 예단까지 보내가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니까 조금씩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랑 어머님은
같이 나오면서 말도 제대로 안 맞춘 건지 남자친구는 그저 저를 달래려고 예단 안 해도 되고 혼수도 반반하자고 그러면서 집 대출도 자기 혼자 갚을 거니까 마음 풀라는 소리만 계속 하더군요. 그 옆에서 어머님은 예단만 하고 혼수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시고 이모님은 전세 계약금은 못 돌려주는 거니까 그냥 좋게 좋게 같이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라고 그러시고 정말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나마나 한 소리만 되풀이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약이라도 오르라는 심정으로 사실 내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어서 오빠가 혼수해오겠다고 했으면 그냥 참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있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정말 조심했는데 나를 진짜 호구로 보나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아하니 어머님은 저희 집을 무슨 돈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마음이 싹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온다고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최소한 우리 욕은 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그새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그 전화를 받으셨고 그댁 아드님은 저희 딸이 큰돈 들여 살 만큼 대단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마음 접으시라고 하셨답니다. 그쪽 입맛에 맞는 여자로 찾으시라고 했대요. 더 웃긴 건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맞다고 그게 지금 올라서 얼마라고 콕 집어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럴수록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린다고 했더니 전화는 안 오네요. 어머님도 결혼할 사이에 왜 집 있는 거는 숨겼냐며 그걸 알았으면 혼수는 당연히 자신이 해줬을 거라며 거짓말한 저도 잘한 건 없으니 이쯤에서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시더군요. 결국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불편하게 연락해 오시면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그제서야 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쫓아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죽어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일에 집중하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려고요. 비록 파혼한 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서 미련이나 후회는 없어요. 지금은 한결 마음도 누그러져서 그냥 남자친구도 알아서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